사람이 가장 서러운 순간은 내 편이라 믿은 사람이 등을 돌릴 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귀숙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가슴을 베어버리는 날이 있더군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죠. 며느리의 무심한 눈빛도 오래 봐왔고 아들의 건조한 말투도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결국 그날은 제 얼굴에 비수가 꽂히는 날이었어요. 뺨을 타고 번지는 화기와 함께 제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똑똑 들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일찍 남편을 보내고 홀몸으로 아이 하나 키우느라 낮엔 식당 설거지하고 밤엔 새벽 시장에 나가 과일 상자 나르는 일을 했지요. 제 손등은 그때부터 늘 갈라졌고 겨울이면 피가 베이곤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학교에서 상장 받아오던 날만큼은 손등의 통증마저 달게 견디곤 했죠. 엄마, 나 잘했지? 그 한마디에 세상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랬던 아이가 커서 직장 잡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제 몫을 다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조금 기댈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대는 곧 무게가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겐 그 무게가 부담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깔끔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어찌나 공손하던지 밥 한 끼만 해줘도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하며 숟가락을 바르게 얹었죠. 그런데 그 공손함에 온기가 점점 빠져나가더라고요. 말끝마다 요즘 세상에 라는 단서가 달렸고 그 말은 늘 제 지난한 세월을 낡은 물건처럼 몰아내는 주문 같았죠. 요즘 세상에 현금 들고 다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부모님이 자식 집에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요즘 세상엔 각자 사는 거예요. 그 요즘 세상이란 말에 제가 자꾸 구석으로 밀려나더군요. 그날도 그랬어요. 비가 추적이던 초겨울 오후였지요. 며느리의 생일이라 제가 김장김치로 묵은지찜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뚝배기에 묵은지와 삼겹을 차근차근 얹고 대파와 마늘을 넉넉히 넣었죠. 육수는 멸치랑 다시마를 오래 끓여 진하게 뽑았고요. 아들이 퇴근하면 막뜸이 들 듯 푹 익은 고기 한 점 딱 얹어주며 생일 축하한다 말하려 했는데 며느리는 제 손길이 못마땅했나 봐요. 냉장고 문을 철컥 닫고 뒤돌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이 칼처럼 툭 튀어나왔지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뚝배기 뚜껑을 닫으며 괜스레 입술만 축였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난 그냥 생일이라 말끝이 스스로를 꾸짖듯 흐려졌죠. 요즘 사람들 생일이라고 막 이렇게 먹지 않아요. 깔끔하게 샐러드나 스테이크로 가볍게. 며느리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뚝배기는 오래된 습관처럼 낡아 보였고 제 마음은 그 뚝배기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웃었죠. 그래도 한 숟갈만 떠보려무나 비 오는 날 이게 또. 그때 며느리는 젓가락을 쥐고 제 손등을 스치듯 밀어냈어요. 어머니, 제 스타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문장이 제 귓속에서 울리며 집 안 공기가 확 좁아진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했을 때는 이미 분위기가 삐걱거리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젖은 신발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아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왔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환하게 올라갔는데 아들은 눈길을 잠깐 주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바빴지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또 이랬어. 또라는 낱말이 마치 지난날의 모든 서운함을 한 번에 뒤집어 씌우는 도장 같더라고요. 저는 급히 손을 내저었죠. 아니야,
내가 뭐 잘못한 건 없고 그냥 생일이라. 아들은 신발도 다 벗지 않은 채 거실과 주방 사이를 오가며 두어 마디 툭 던졌어요.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좀 눈치껏 해야지. 그 말의 톤이 문제였어요. 피곤해서 아무렇지 않게 뱉은 한마디였겠지만 그 아무렇지 않음이 제게는 더 날카로웠죠. 저는 그제야 제 분의 자리를 찾듯 의자에 살짝 앉았어요.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제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서러움은 대개 그렇게 자기 탓을 하며 문턱에 쪼그려 앉지요. 그때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손님용으로 꺼내둔 유리컵이 설거지 바구니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쨍그랑하고 깨진 거예요. 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조각을 주우려 했죠. 평생 손으로 모든 걸 해결하며 살아온 버릇 때문이었는지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조심조심 유리 조각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날아오듯 다가와 제 손을 탁 치며 말했죠. 어머니, 위험하잖아요. 제발 가만히 좀 있으세요. 그 순간 제 손끝에서 피가 송골송골 맺히더라고요. 아프다기보다 누군가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받은 그 자리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죠. 수건을 가져오던 며느리의 시선은 놀람과 짜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게. 저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바닥부터 쓸어 담았고 아들은 그제야 다가와 선반 위 구급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손 좀 내봐. 아들의 손끝이 제 손바닥을 펼치는데 그 다정함이 어쩐지 빌린 것 같았어요. 약국에서 파는 무영호처럼 촉촉하지만 금방 마를 다정함이랄까. 저는 그 다정함이 오래가지 않을 걸 어림짐작하고 있었나 봐요.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던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죠. 며느리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거든요. 그 화면엔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친척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귀숙 이모, 집 팔면 일부는 민수에게 도와주셔야죠. 요즘 애들 집값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자를 아들도 며느리도 이미 보았을 거라 생각했고 그 문자를 본 그들의 마음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졌지요. 엄마, 그 집 얘기는 언제까지 미루실 거야? 아,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지난 몇 달간 말끝마다 떠다니던 주제, 밥상에서도 차 안에서도 아무 말 없는 TV 소리 사이에서도 결국 스며나오던 돈 얘기. 제게 집은 남편과 제가 함께 피땀으로 모은 생애의 둥지였는데 그들에게 집은 풀어야 할 숙제이자 목표 같았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지요. 그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 일군 거야. 너도 알지 않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죠. 어머니, 요즘엔 부모님이 미리 증여를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요즘이었어요. 그 요즘이 제 앞에서 법이라도 되는 듯 자꾸 제 것을 흔들어대더군요. 저는 말을 아끼려 했어요. 말이 길어지면 오해도 길어지는 법이니까요. 나도 생각이 없진 않아. 다만 조금만 더 시간을. 그 순간 며느리가 식탁 위 컵받침을 탁 하고 내려놨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죠. 시간, 시간. 어머니,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대출 만기가 코앞이에요. 제 눈이 아들 쪽으로 자연스레 갔고 아들은 그 시선을 잠깐 피했어요. 저는 그 작은 회피 속에서 큰 결론을 읽었지요. 아, 이 아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구나.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물었어요.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마치 최후의 결심처럼 말했죠. 엄마, 우리 힘들어. 그 한마디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압축되어 있겠지만 제 귀에는 단 한 뜻으로 들렸어요. 집이 필요해.
저는 그 말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힘들겠지. 그리고 묵은지찜의 뚜껑을 살짝 열어 국물을 한 국자 떠 올렸어요. 수증기가 보송보송 올라오는데 그 김 너머로 며느리의 표정이 더욱 성긴 천처럼 비쳐 보였죠. 저는 강요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밥 한 숟갈에 담긴 전까지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한 입만 해보렴. 그 다음 이야기는 천천히 하자.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였죠. 며느리가 갑자기 젓가락을 낚아채듯 제 손을 다시 밀치며 투명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하자고 할 때마다 우리 사정은 더 급해져요. 말은 차분했지만 젓가락 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이 제 손등을 또 한 번 스쳤고 젖은 젓가락 물기가 제 손목을 타고 스르르 내려가더군요. 저는 문득 내 안에 오래된 자존심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짐이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렸지요. 멸치 육수 냄새가 방 안을 빽빽하게 채우는데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밀대를 잡았어요. 깨진 유리의 작은 파편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에서 밀대를 탁 하고 빼앗으며 말했어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그 다음 순간은 이상할 만큼 느리게 흘렀어요. 밀대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제 균형이 무너졌고 발끝이 바닥에 미세한 물기에 미끄러지며 몸이 옆으로 꺾였지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며느리의 어깨를 스쳤고 며느리는 그걸 밀침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고 다음 장면은 찰싹 하는 소리였어요. 제 뺨 위로 불이 번졌어요. 그 뜨거움은 분명했지만 더 뜨거웠던 건 아들의 침묵이었지요. 아주 짧은 그러나 치명적으로 긴 침묵. 그 사이에 내 평생이 내려앉더라고요. 며느리도 그 침묵을 들었을 거예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한 발 물러섰고 아들은 굳은 채로 저와 며느리 사이를 번갈아 보았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뺨을 감싸쥐었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열기와 울렁거림 속에서 겨우 목소리를 끌어올렸어요. 민수야. 제 목소리는 금이 간 도자기처럼 떨렸죠.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은 제 평생을 두 동강 냈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는 누구의 편도 아닌 척 공정한 심판인 양 말했지만 그 공정함이라는 옷은 잔인할 만큼 차갑더군요. 맞은 사람이 왜 맞았냐고 묻는 공정함. 저는 그 공정함 앞에서 서서히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 후렴은 같았죠. 서로 조심했어야지. 조심, 조심. 조심하라는 말은 결국 저더러 숨을 죽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죠. 돈 때문일까, 체면 때문일까, 아들은 끝내 내 편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제 마음자리를 내어주고 또 내어주다 보니 결국 제가 설 자리는 좁아졌고 나중에는 없어진 셈이었죠. 상에 올려둔 묵은지찜은 식어가고 창밖의 비는 점점 굵어졌어요. 빗줄기가 베란다 유리에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나가야겠다. 그 생각이 고요하게 떠올랐죠. 아무도 저를 붙들지 않았고 저조차도 저를 붙들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보따리를 꺼냈어요. 오래된 손수건 몇 장, 남편 사진 한 장, 두꺼운 양말 한 켤레, 그리고 마른 약 봉투 몇 개, 거울 앞에 서서 뺨을 살짝 만져보니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제 눈가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평생 제 곁을 지켜온 얼굴인데 그날만큼은 낯설더군요. 귀수가 어디로 갈래? 속으로 제 이름을 불러보며 미간을 펴봤지요. 그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힘든 날마다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거든요. 귀수가 괜찮아. 그 목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들리지만 여전히 내 어둠을 조금 밝히곤 했죠. 문 앞에 서자 며느리의 힐끗거리는 눈과 아들의 굳은 턱선이 보였어요. 어디 가세요? 며느리가 묻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단정히 말했죠.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아들은 비 오는데요 라고 했지만 그의 말엔 말릴 의지나 온기가 없었어요. 그저 형식처럼 던진 말이었지요. 그게 더 서늘했어요. 저는 우산고지에서 오래된 우산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살짝 부러진 살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의지가 되더군요. 부러진 살대라도 제 머리 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였는지 모릅니다. 현관문을 열자 비 냄새와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 한기에 뺨의 열기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죠. 저는 신발을 깊숙이 신고 문턱을 넘었어요. 그 앞에서 잠깐 뒤를 돌아볼까 했지만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게 될 것 같아 고개를 곧게 들었어요. 문이 천천히 닫히며 안쪽에 따뜻한 빛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고리 하나만 남듯 빛이 가느다랗게 꺼졌지요. 찰칵 도어락이 걸리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경쾌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긴 한숨이 끝나며 짧게 끊어지는 소리 같았죠.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제 손에 쥔 보따리의 무게를 가늠했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가벼움은 해방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었지요. 그냥 나를 내가 챙기겠다는 작은 결심의 무게였어요.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고 비는 생각보다 살갑더라고요. 가로등 아래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 사이로 제 그림자가 길게 미끄러졌어요. 내가 살면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저는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죠. 그 질문이 어쩌면 내일의 문을 여는 첫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걸음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슈퍼 앞 비닐 차양이 바람에 흔들리며 낡은 노래를 흘려보내고 있었지요. 어머니, 비 와요. 낯선 청년이 제게 우산을 건네려다 멈칫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괜찮아, 비 맞을만해.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쳤죠. 그 작은 친절이 어쩐지 마음을 데워주더군요. 골목 초입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코끝이 시큰해지고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음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자고 마음먹었거든요. 비닐봉지 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한번 바라보고 다시 조심스레 넣었어요. 여보, 나 잠깐만 바람 좀 쐬고 올게. 속으로 그렇게 말했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살짝 방향을 틀며 우산 끝을 건드렸어요. 그 흔들림이 대답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더군요. 방금 전까지도 밥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정작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어요. 가게 간판 불빛 사이로 허름한 국밥집이 보였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나는 문턱 앞까지 갔다가 다시 뒤로 물러섰어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꼭 누군가가 들어와 제 등을 토닥여 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스스로의 등을 제가 토닥여 봐야겠다 싶었어요. 괜찮아 귀수가, 네가 널 데려가면 돼.
저는 그 말로 제 어깨를 가만히 눌러주었죠. 비는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굵어졌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편의점 앞 박스 안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저를 훔쳐보더군요. 묘하게 그 눈빛에서 괜찮아? 라는 물음이 읽혔어요. 저는 고양이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고 길 건너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건 확실했어요. 갈 곳이 없어도 가야 할 길은 있거든요. 어쩌면 길 위에서 오래전 잊었던 제 이름을 다시 불러줄 무언가를 만날지도 모르죠. 그렇게 한 발 또 한 발 내딛다가 문득 돌아서서 제가 떠나온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기 어딘가 비가 새어 들어가는 오래된 뚝배기처럼 식어가는 묵은지 찜이 남아 있겠지요. 그 냄새가, 그 온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오늘의 저는 그 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상을 지키는 일보다 나를 지키는 일이 먼저여야 했거든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죠. 제가 발꿈치를 돌려 다시 앞으로 걸음을 떼는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떴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은 집요하게 제 손바닥을 울렸지만 저는 당장 받지 않았어요. 지금 받으면 다시 공정한 말들이 내 마음을 더 깊이 긁을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고 빗방울 몇 개가 우산 끝에서 눈썹으로 떨어졌죠. 그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해주더군요. 화면은 곧 꺼졌고 비는 다시 잔잔해졌어요.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아주 낯선 그러나 또렷한 고요를 만났어요. 그 고요 속에서 제 마음의 바닥이 보이더군요. 거기엔 오래된 상처들이 겹겹이 앉아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빗점들이 반짝였어요. 그 빗점들은 아마도 남편과의 시간, 어린 아들의 손, 시장 바닥에서 건네봤던 따끈한 국물, 이름 모를 이웃의 미소 같은 것들이었겠지요. 그 빛을 따라가면 어쩌면 이 밤도 무사히 건널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우산을 조금 기울여 비를 맞아봤어요. 차갑기보다 생생하더군요. 살아있다는 감각이 비를 타고 피부로 스며오고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제 안에서 조용히 선을 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대신 앞으로만 걷기로.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내가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주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 사이로 파문처럼 퍼지는 낮고 다정한 목소리였죠. 환청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소리를 따라 한 걸음 더 내디뎠어요. 길바닥 물웅덩이가 반짝이며 제 발자국을 삼키고 가로수 잎이 사각 소리를 냈죠.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천천히 자리 잡더군요. 돈 때문일까, 체면 때문일까, 아들은 끝내 내 편이 아니었다. 그 문장은 아프지만 정확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요. 정확한 아픔은 때로 길을 비춰주거든요. 비 내리는 밤, 낯선 골목의 끝에서 저는 우산을 살짝 접었다 펼쳤어요.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제가 가진 가장 작은 용기를 꺼내 들었죠. 그 용기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제 발걸음에 무게를 실어 주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아직은 몰랐지만 시작은 이미 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이 찰칵 닫히던 그 순간부터요. 이제 저는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섭니다. 누구의 집도 아닌 제 마음이 머물 곳을 찾으러요. 그리고 그 길의 첫 번째 밤이 비로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죠. 집을 나선 뒤
비 내리는 밤거리를 걸으며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어요. 돌아갈 때가 있을까가 아니라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를 말이지요. 집을 나왔지만 딱히 갈 곳은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그 집, 그 집에서 등 떠밀리듯 나오고 나니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헐벗더라고요. 우산 위로 빗방울이 잦아들고 있을 무렵 나는 어느새 동네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와 있었어요. 가로등 밑에서 멈춰선 채 주머니를 뒤졌지만 현금 몇 장과 오래된 카드 하나, 그리고 병원 처방전이 적힌 약 봉투뿐이었죠. 참 우습지. 나는 작게 혼잣말을 중거렸어요. 뭐 하나 변변한 짐도 없이 나온 내 꼴이 가여웠고 이 나이 먹도록 오롯이 내 편 하나 없다는 사실이 참담했어요. 무작정 택시를 잡을까 하다가 그 돈이면 며칠은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겠다 싶어 그냥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터벅터벅 걷다 보니 어릴 적 자주 가던 동네 시장이 보이더군요. 이미 불은 꺼졌고 파장한 상점들 사이로 간간이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와 마른 바람 소리만이 들렸어요. 그 사이 낡은 포장마차 하나가 보였어요. 주황빛 천막 아래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앞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어머니, 오뎅 국물 드릴까요? 주인 여자가 내 손을 보며 말을 걸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만 울컥했어요. 딱히 속이 허해서도 몸이 춥다기보다는 누군가 날 걱정해주는 듯한 말투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버렸죠. 뜨거운 거 하나 주세요. 나는 겨우 말을 잇고 고개를 숙였어요. 코끝이 시큰했고 손등에 묻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내려오고 있었죠.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받아들고 그 온기를 손끝으로 느끼며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귀숙이모 살아계세요? 그 목소리,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조카, 큰언니의 딸 은경이었죠. 한때는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겼어요. 내가 먼저 안부를 묻지 않은 탓도 있었고 그 아이도 살기 바빴겠지요. 나는 그날 밤 포장마차 옆 공중전화에서 동전을 꺼내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봤어요. 기억이 희미했지만 아직도 그 번호가 손에 익어 있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은경이 맞니? 귀숙 이모다.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고 곧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어떻게? 은경이는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오히려 반가운 기색이었어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지금 어디냐며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요. 그냥 몸만 와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잠시 후 은경이의 차가 시장 앞에 도착했고 차 문이 열리자 나는 주저없이 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이모, 어디 다치셨어요? 은경이는 내 뺨을 본 순간 놀란 얼굴이 되었죠. 내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는 말은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눈치 빠르게 알아차린 듯 했어요. 괜찮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어. 이모, 말도 안 돼. 누가 이모한테 이래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을 애써 덮어두고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날 밤 은경이 집에 도착하자 남편도 아이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나는 조용히 작은 방에 몸을 눕혔어요. 불 꺼진 방 안, 나는 한참을 눈 감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살면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되뇌어지며 눈물이 베개싯을 적셨어요. 아들, 며느리, 심지어 함께 밥 먹었던 친척들까지. 내가 아프다 하면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
그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 맞았던 걸까? 오히려 오랜만에 만난 조카의 따뜻한 손길이 나에게는 더 진한 피부티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나는 은경이와 함께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어요. 그 아이가 추천해준 곳이었죠. 이모, 여긴 괜찮은 분들 많아요. 시간 날 때 여기 한번 나가보세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그마한 도서관, 공예실, 바둑 두는 공간까지 마치 또 다른 작은 세상이 열려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한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을 걸었고 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혼자 와서 수채화를 그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져 홀로 사는 분이었지요. 그들 모두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공간을 온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주 복지관에 나갔고 작은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모임에서 만난 김 여사는 나보다 3살 위였지만 서로 금세 언니처럼 지냈지요. 귀숙 씨, 난 이제야 내 인생을 써보는 것 같아. 그 말에 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최귀숙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중이죠.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나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밤마다 이불 덮고 눈물 훔치던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나를 외면했던 아들의 얼굴도 이제는 자주 떠오르지 않았어요. 살아보니 그렇더군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따뜻한 곳에 스스로 머무르게 되어 있어요. 핏줄이든 아니든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진짜 내 곁에 있는 이들이라는 걸 나는 뒤늦게 배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배움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사람이란 참 간사해요.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조금 아물어갈 때쯤 그 자리에 따뜻한 천 하나만 스며들면 그게 그렇게 눈물겹더군요.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글쓰기 모임도 나가고 다도 수업도 들어보며 서서히 혼잣말 대신 대화를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켠은 텅 빈 방처럼 허전했어요. 그날은 수업이 끝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잠깐 쉬고 있었어요. 바람이 잔잔했고 나무 잎이 살랑거리던 오후였죠. 귀숙, 아니 최귀숙 아니야? 등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거기 세월의 주름이 자리한 얼굴 위로 익숙한 눈웃음을 짓는 여인이 서 있었어요. 어머, 설마 은자? 그녀는 바로 옆 동네 살던 내 어린 시절 친구 한은자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함께 다녔고 시장에서 장볼 때도 자주 마주치곤 했었죠. 세상에 이렇게 늙어서 보내. 귀숙이 너 여전하구나.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반가움이 너무 커서 말보다 눈물이 먼저 나올 뻔했죠. 우리 차 한잔 하자. 은자는 근처 단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고 딸은 외국에 나가 연락만 가끔 한다더군요. 그녀도 나만큼이나 외로운 시간을 지나온 듯 했어요. 은자네 집은 오래된 흙집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정원엔 화분이 질서 없이 놓여 있었고 작은 평상 위에는 막 마른 이불이 널려 있었죠. 살림이 좀 엉망이지 혼자 지내다 보니 정리할 마음도 없어지더라고. 그녀는 겸연쩍게 웃으며 차를 꺼내왔고 우리는 담담히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과 손끝에 새겨진 것들이 그녀에게는 충분한 설명이었나 봐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귀수가 고생 많았구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 다행이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눈물이 울컥 솟더군요. 그날 밤 은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자. 혼자 있으면 허전하기도 하고 너도 갈 곳 딱히 없는 눈치인데 내 옆방 비어 있어.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돈 필요 없어. 처음엔 당황했어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단호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게 인연이잖아.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고 살자. 나도 너도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할 나이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오래 기다렸던 제안 같았지요. 다음 날 나는 은자의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짐이라 해봤자 보따리 하나뿐이었지만 그 방엔 이상하게 내 천이 금세 스며들더군요. 우리는 아침이면 같이 죽을 끓이고 점심이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가끔은 둘이 벼룩시장에 나가 은자의 손뜨개 소품을 팔기도 했고 밤이면 드라마를 같이 보며 까르르 웃기도 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은자가 말했어요. 귀수가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반찬 나눔 봉사하는데 같이 나가보지 않을래?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옷 같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너 그 손으로 아들 키우고 세상 일 다 해낸 사람이잖아. 그 말이 힘이 되었어요. 그래, 나도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주 금요일 우리는 복지관에서 장갑을 끼고 반찬통에 나물을 담고 계란을 굽고 김치를 한 포기씩 나눴어요. 노인정에 반찬을 전하면서 받는 이들의 눈빛에 감사가 새우며 있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은자와 둘이 앉아 국수를 말아 먹으며 나는 속삭이듯 말했죠. 은자야, 고마워. 왜? 뭐가?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그냥 길거리 어딘가에서 울고 있었을 거야. 은자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귀수가 피가 섞인 게 가족이 아니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가족이지. 그 말에 나는 울음을 꾹 참았어요. 그렇지요. 그날 내 뺨을 때린 며느리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훨씬 더 가족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조용히 감싸 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요. 그 생활이 3개월쯤 지나던 날이었어요. 은자의 딸이 외국에서 일시 귀국했다며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이분이 엄마 친구야, 귀숙이. 그 딸은 깍듯하게 인사했고 나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반가워요. 저는 귀숙이에요. 그 아이는 집을 둘러보며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은자는 그 걱정을 단호하게 잘랐죠. 엄마는 이제 외롭지 않아. 이젠 귀숙이랑 함께 하니까. 그 말이 어찌나 뿌듯하던지. 나는 그날 아주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은자는 나에게 물었어요. 귀수가 너 혹시 그 집 아직 마음에 남아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아니야. 거긴 그냥 벽만 있는 집이었지. 지금 이 작은 집이 오히려 내 집 같아. 은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마치 가족처럼 함께 밤을 지새웠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 작은 집에서의 하루가 참 소중하다는 걸 느꼈죠. 언젠가는 다시 상처가 덧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나는 잊지 않을 거예요. 내 핏줄은 아니지만 그 순간 진짜 가족 같았던 은자의 손을, 그리고 그 손이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사람이 마음을 연다는 건 생각보다 큰 결심이 필요하더군요. 오랫동안 움츠리고 있던 내 속을 누구 앞에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그게 낯선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은자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며 나는 점점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은자의 국 끓이는 냄비 소리, 식탁 위에 놓인 커피 2잔, 그 일상이 어느새 나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복지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귀숙 씨, 이번 달부터 노인정 글쓰기 수업 담당 한번 해보실래요? 복지관의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제가요. 나는 너무 당황해서 잠시 웃음만 흘렸어요. 글쓰기 수업이라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에 굳은 살 박이며 살아온 내가 누구 앞에 글을 가르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럴 깜냥이. 하지만 박 팀장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귀숙 씨 글, 제가 모임 때마다 감동받아요. 진심이 담긴 글은 누구에게나 배움이 되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알 수 없는 울컥함이 올라왔어요.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니 그건 나에겐 생전 처음 들어보는 평가였죠. 그래서 결국 나는 결심했어요. 한번 해보자. 이제는 도망치기보다 뭔가를 시작해도 되는 때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이는 작고 조용한 모임이었어요. 대부분은 은자 또래의 할머니들, 때론 남성 어르신들도 두어 분 계셨고요. 나는 첫날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애써 감추며 칠판 앞에 섰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귀숙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내 인생의 한 줄이라는 주제로 글을 나눠보려 해요. 처음엔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어요. 다들 눈치를 보며 수줍게 앉아 있었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업을 거듭하며 나는 매번 내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오늘은 제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말에 수업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몇몇 할머니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한참을 침묵하던 이복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나도 아들이 말렸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소리치는데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 그 말에 여기저기서 숨죽인 고백들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이 없다고 뭐라 하더라고. 나도 친정 엄마 장례식 날 며느리가 그런데 꼭 가야 하냐고 하더라.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내 고통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 수업은 어느새 단순한 글쓰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푸는 공간이 되었어요. 어르신들은 한 문장씩 적어 내려가며 자신의 상처를 털어놓았고 나는 그 글을 함께 읽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때 정말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서운하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며 우리는 서로를 감싸는 벽이 되었죠. 귀숙 씨 글을 읽고요. 밤에 울다가 잠들었어요. 내 얘기를 대신 써준 것 같아서요. 한 어르신의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귀숙 씨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함을 건넬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수업이 끝난 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에게 박 팀장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죠. 귀숙 씨, 정말 감사해요. 요즘 어르신들 분위기 달라졌어요.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수업이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덕분이에요. 그동안 누구한테 말 못하고 속으로만 꾹꾹 눌러뒀던 것들이
조금씩 빠져나간 것 같아요. 박 팀장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많이 조심스러워 하셨잖아요. 그땐 솔직히 자존심이 좀 상했죠. 내가 왜 여길 와야 하나 싶고, 불쌍하게 보일까 싶고, 괜히 체면 차리느라 마음도 닫고, 나는 캔커피를 조심스레 들며 말했죠. 근데요, 따뜻하더라고요. 그냥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내 얘기 들어주는 귀, 밥 한 끼 같이 먹는 식판,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 말에 박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받는 온기가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죠. 그날 밤 나는 은자와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은자야, 나 이제 글쓰기 강사 됐다. 진짜? 귀숙이 너 대단한데. 은자는 마치 딸처럼 박수치며 기뻐했고 나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내가 뭘 해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내가 살고 있더라. 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움직이더라.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사람은 결국 말을 하고 들어주고 같이 밥을 먹는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후로도 나는 복지관에서 작은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도왔어요. 수공예 모임, 김장 나눔 행사, 노인정 합창대회. 한때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서 나는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는 점차 보답으로 바뀌었어요. 나를 위로해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복지관 벽면 게시판에 내 글 한 편이 실렸어요.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 법. 그 제목 아래엔 내가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쓴 고백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그 글을 본 은자가 복지관 벽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귀수가 내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붙으니 괜히 나도 뿌듯하다. 나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다시 귀숙으로 불릴 수 있어서. 한때 엄마, 어머니, 어르신이라는 호칭 뒤에 숨겨져 있던 내 이름, 그 이름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이제는 누가 귀숙 씨라고 불러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쳐 이렇게 적었어요. 누군가의 밥이 되고 누군가의 글이 되고 누군가의 마음이 되어 살아간다. 이제 나는 나로서도 충분하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조용히 미소 지었죠. 내가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에 도착했음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듯 했어요. 이곳이 내 마지막 거처일지 더 나아갈 길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참 다행스럽고 고마웠어요. 자존심은 조금 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큰 따뜻함에 나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었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한번 저버린 정은 쉽게 되살아나지 않으면서도 아무리 상처받아도 한 줄기 기대는 남아있기 마련이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맞고 그들의 침묵 속에 떠나온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자와 함께 복지관 반찬 나눔 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를 돌자 검정색 외제차가 낯설게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 양복을 말쑥하게 입은 아들이 고개를 조아린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공기처럼 뻣뻣하게 느껴졌어요. 놀랐던 건 은자였어요. 그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자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보더군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나는 최대한 평정을 가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나 가슴 안쪽이 요동치는 건 막을 수 없었지요. 들어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은자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괜찮겠어, 귀수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했어. 그날 그렇게 된 거 우리도 많이 후회했어. 그 말을 들으니 내 뺨이 다시 화끈거리는 듯 했어요. 그래, 후회는 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런데 엄마, 그의 말이 이어졌고 그 다음 문장은 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요즘 이상하단 말이 자꾸 나와. 이상하다고? 응, 이모들, 친척들, 다들 말이야. 엄마가 갑자기 집 나가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엄마가 좀 기억이 흐릿해진 거 아닐까 그런 걱정들을 하더라고.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 말 네가 먼저 꺼낸 거니? 아니면 누가 시켰니?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그 순간 집 문이 열리며 어디선가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그 짜증 섞인 목소리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렇게 숨어 계시면 저희는 뭘 어쩌라고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어요. 깔끔한 외투, 명품 가방, 그리고 화장기 있는 얼굴. 너무 하시잖아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이건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의라. 아니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시면 주변에선 오해도 하고요. 혹시 치매나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지만 나는 그 진짜 속내를 진즉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걱정돼서 찾아왔다는 거지. 그럼요.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계시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나는 잠시 침묵했고 은자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민수야, 그리고 너, 나 치매 아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혹시 너희 둘이 생각한 거 시설 같은 데 보내서 돌봄 명목으로 법적 후견인 따내려던 거라면 헛수고일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오해세요. 오해 아닐 거다. 너희가 들락거렸던 변호사 사무실, 너희 외삼촌 통해서 다 들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말을 잃었고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복지재단에 정식 기부 확정된 서류야. 이미 2달 전에 완료됐고 남은 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뿐이야. 그것도 내 명에 아니고 은자 이름으로 돌려놨다. 그 말에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짓? 내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럼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돈 너희한테 주려고 만든 줄 알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덜덜 떨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못한 건 알지만 나는 한 걸음 다가섰어요. 민수야, 나는 널 위해 살았어. 네가 초등학교 때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비 없어 밤새 울며 동사무소 돌던 엄마야. 네가 대학교 붙었을 때 축의금이 없어 집을 전세로 돌리며 학비 보태준 사람도 나야. 나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그런 엄마가 너희한테 뺨 맞고 치매 소리 듣고 지금은 기부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어. 며느리는 말이 없었고 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돌릴 수 없어. 다시 생각해봐. 나는 단호히 말했어요. 돌릴 수 없어. 이미 다 끝났고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너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그 순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됐어. 여기서 더 말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민수야, 그가 멈춰 섰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너한텐 어떤 의미였을까? 그 질문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히며 그들의 존재는 집에서 사라졌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은자 손을 붙잡았어요. 귀수가 잘했어. 은자의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나를 지킬 거야. 누가 뭐래도 내 인생 내가 지켜야 해.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의 욕심, 며느리의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 그 모든 걸 이젠 내려놓고 내 삶을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잘 살았더라. 재산도 기부하고 자식도 정리하고 마음도 되찾았고. 은자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시작이야. 핏줄보다 더 따뜻한 인연들과 함께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묘하지요. 정이라고 믿었던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손길에서 가슴 벅찬 위로가 오기도 하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가을비가 내려 공기 전체가 눅눅했죠.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은자와 함께 고구마를 찌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방 안에는 은은한 단내가 퍼지던 그때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어요. 딩동. 은자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앞에 낯익은 얼굴이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고쳐 쓰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할머니. 그 아이는 바로 내 손자, 아들 민수의 외아들이자 내가 가장 아꼈던 손주였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창 예민한 나이. 그런 준혁이가 이곳까지 찾아오다니 나는 잠시 말을 잃었죠. 어떻게 알았니? 여길. 엄마 폰에서 주소를 봤어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직도 그 아이가 며느리와 같은 핏줄이란 사실이 나에겐 너무도 아픈 상처였으니까요. 안 들어가도 돼요. 그냥 할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가려고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문을 활짝 열며 말했어요. 아니다. 어서 들어와. 비도 오는데 젖겠다.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고 은자는 눈치를 살피며 주방으로 물러났어요. 차 한 잔 줄까? 나는 손끝으로 떨리는 입차를 꺼내며 물었고 준혁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죠. 말없이 김이 나는 찻잔만 사이에 놓인 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할머니, 준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 죄송해요. 뭘, 그날 아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전 그냥 당연히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감정적으로 굴었겠지. 나이 드셔서 오해하신 거겠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아빠랑 엄마가 크게 싸우셨어요. 돈 문제로요.
엄마가 소리 지르다가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손끝이 저릿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날 할머니가 그냥 나가신 게 아니라 정말 다 버리고 떠나신 거란 걸. 준혁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왜 그때 뺨 때릴 때 말리지 않았냐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죠. 그래서 왔단 말이니? 예, 사실 처음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무엇이 진실인 건지 그냥 헷갈렸어요. 준혁이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계시던 방, 거기서 편지 하나 찾았어요. 편지? 예, 할머니가 저한테 써둔 것 같았어요. 준혁아, 너는 나에게 봄 햇살 같은 아이란다.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편지, 그건 내가 그날 밤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꺼내두었던 내 마음의 조각이었죠. 이 손자만은 나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작고 조용한 유서 같은 편지. 할머니,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다. 네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할미는 충분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은자는 뒤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고요. 그날 저녁 준혁이는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나 자주 올게요. 나는 그 말에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근데 너무 자주 오진 마라. 너 공부해야지. 할머니도, 응? 할머니도 자주 웃어요. 할머니 웃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그 말에 나는 그만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어요. 며칠 후 준혁이는 다시 찾아왔고 은자와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찜 아직도 생각나요. 그래? 그럼 다음엔 제대로 한번 해줄게. 나는 말하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아들도 며느리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다시 가족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더군요. 며칠 후 복지관 앞에서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어요. 귀숙 씨, 혹시 최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안 왔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저었고 박 팀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죠. 귀숙 씨 아드님, 재산 관련해서 소송을 낸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소송을? 예, 기부 무효 소송이요. 나는 말문이 막혀 손끝을 부여잡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기부가 자발적이지 않았다.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일정 부분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부 서류 하나하나에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하루하루 생각하며 서명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정말 끝까지 가겠단 말이구나. 은자도 이 소식을 듣고는 분노했어요. 귀수가 이건 아니지.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분노로 맞설 일이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끝낼 거야. 나는 조용히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그날의 모든 일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죠. 진료 기록, 기부 과정 녹취록, 증인 서명까지 준혁이도 도와주겠다며 담담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증언할게요. 그때 아빠가 어떻게 말했는지 저도 다 들었어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기죽지 말자.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구나.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내 편 하나 없던 삶에서 이제는 진심이라는 이름 아래 내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이 생겼습니다. 나는 싸울 겁니다. 이 싸움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누군가 함부로 지우지 못하게 하려는 나 자신의 존엄을 위한 싸움이니까요. 그날 밤 나는 은자와 함께 작은 잔에 따뜻한 대추차를 나눠 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은자야, 준혁이한테 참 고맙다. 그러게, 그 아이 진짜 할미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도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누가 뭐래도 내 손주가 내 편이라는 확신이 이 세상 무엇보다 든든했거든요. 사람이 받기만 하던 삶에서 조금씩 무언가를 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에 뿌리가 생기더라고요. 그 뿌리가 나를 이 땅에 단단히 붙잡아 주는 거였지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복지관 자원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반찬 도시락 포장하고 김치 담그는 날에는 마늘 까고 배추 절이고 노인정 청소 봉사엔 걸레질도 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자존심이 앞섰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사실이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귀숙 씨 없으면 오늘 반찬 포장 못해요. 복지관 조리실에서 매번 날 반겨주는 젊은 사회복지사 민지 씨의 그 말이 그날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이 김치통은 1번 동, 이건 경로당으로 가요. 내가 목소리를 높여 안내하면 다른 어르신들이 박수까지 쳐주며 좋아했죠. 그렇게 하나둘 쌓인 날들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손주 준혁이가 함께 봉사활동에 나가자며 복지관 앞에 서 있었죠. 할머니, 나도 같이 가도 돼요? 너야말로 이런데 웬일이냐. 봉사활동 시간도 채워야 하고 솔직히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 마음 한쪽이 뭉클했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했어요. 그럼 어서 앞치마부터 챙겨라. 준혁이와 함께 반찬 나눔을 하던 날 도란도란 웃음소리가 조리실을 가득 채웠어요. 어떤 어르신은 우리를 보며 아이고 귀숙 씨 손주랑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아 하시기도 했고요. 그날 밤 준혁이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내 친구들은 할머니랑 말도 안 해요. 근데 나는 할머니랑 같이 밥도 하고 이런 일도 같이 하니까 괜히 든든해져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릴 때 자기 삶도 단단해지는 거야. 그리고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넌 꼭 그렇게 살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손 한 번이라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란다. 준혁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이 예전 내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눈빛과 똑같았지요. 그 다음 주 복지관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1년간 봉사한 어르신 시상식. 그 자리에 나도 초대받았고 낯선 무대에 조심스럽게 올라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손이 떨렸지만 나는 담담히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귀숙입니다. 한때는 아들 집에서 나와 갈 곳 없이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를 복지관에서 받아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살다 보면 정이 다한 사람에게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요,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도 다시 살아냅니다. 왜냐면 누군가 우리 손을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손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습니다. 이 작은 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봄 햇살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작은 박수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점점 커져 복지관 전체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받은 꽃다발을 들고 나는 은자에게 말했어요. 이거 너한테 반드려야지. 이 집 덕분에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는걸. 은자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됐어 무슨. 나는 그냥 옆에서 밥 같이 먹었을 뿐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근데 그 밥 한 끼가 사람 하나 살린 거야. 시간이 흘러 나는 복지관 봉사 외에도 아이들 방과 후 간식 나눔, 혼자 사는 어르신 병문안까지 도맡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은 나를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말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한 번은 자원봉사자 교육 강의에서 나를 소개하는 날도 있었어요. 나는 삶에서 가장 깊은 배신을 겪고도 다시 웃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덧붙였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닫는데 무려 70해가 걸렸습니다. 그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오늘 얘기 들으며 울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 사람은 다 그렇게 아프면서 살아. 그 아픔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귀숙 선생님, 혹시 노인 일자리 사업 관심 있으세요? 경로당 상담사 자리가 하나 났거든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바로 수락했어요. 이제 내 얘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겠구나. 그 자리는 어르신들 고민을 들어주고 조금씩 위로하는 역할이었죠. 나도 딸하고 연락 끊은 지 5년째야.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손자가 내 생일도 모르더라고. 나는 조용히 듣고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 여기서 나랑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꽤 괜찮게 살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물이 내 손등에 닿았고 그 따뜻함으로 내 오래된 상처 하나가 조금 더 아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피부티 아닌 이들과 정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에 등불을 켜주며 핏줄은 한때의 유산이지만 마음은 평생 지켜야 할 약속이더군요. 이제 나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사람을 믿지 못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에게 가장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한 사람, 은자 언니였어요. 그녀가 나에게 내민 밥 한 그릇, 그 위에 얹힌 김 한 장처럼 소박하지만 든든한 손길이 내 인생의 맛을 바꿔놓았지요. 사람이 끝끝내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물건도 돈도 아니더군요. 소유했다는 착각이란 허울뿐인 권리였어요. 민수가 내 아들이 결국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자식이 어미를 상대로 그런 말 이제는 입에 담지도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이 시렸던 건 어쩔 수 없었지요. 민수는 정신적 판단력 부족을 이유로
내 기부 행위를 무효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며느리는 뒤에서 그를 적극 부추기고 있었어요. 이모, 이건 기회예요. 엄마가 그때부터 이상했다는 증언만 몇 개 모으면 기부 전부 무효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악랄하게 들리던지. 하지만 나는 그들이 끝내 보여주는 그 민낯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은 3차례에 걸쳐 내 진술을 듣고 준혁이의 증언도 받아들였어요. 할머니는 치매 아니에요. 기부는 할머니의 결정이었고 아빠와 엄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뒤늦게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겁니다. 그날 법정에서 내 손주가 흔들림 없이 선서하던 모습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며느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결국 법원은 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고령이나 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결여가 없었으며 기부 행위는 명백히 자발적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합니다. 판사의 그 말에 내 손끝이 떨렸고 그 옆에서 준혁이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아들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을 빠져나갔고 며느리는 끝까지 눈을 치켜뜨고 그 자리를 나섰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식이 있었죠. 어머니, 민수 부부, 부동산 투자 실패해서 결국 대출금 못 막고 법적 경매까지 들어갔다네요. 복지관 민지 씨가 조심스레 전해준 말이었어요. 그럼 집도 날아간 거니? 예, 지금은 사는 집도 전세로 급히 옮기셨대요. 아이도 학교 휴학했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타깝다고 말할 수도 속이 후련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지요. 그저 이 세상에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결국 자기 손으로 거둬야 한다는 진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후 나는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와 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귀숙 씨, 오늘도 이쁜 앞치마 하셨네. 아이고, 우리 최 선생님 도시락 개수 또 늘었어요. 사람들의 환한 인사에 나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두 팔을 걷었죠. 누가 봐도 나는 지금 아주 바쁘고 그리고 꽤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내가 만들고 포장한 반찬이 동네 어르신들의 식탁에 오르고 누군가는 내 안부를 궁금해하고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는 삶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나에게 귀숙 선생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고 나는 그 호칭이 주는 책임감을 마음에 고이 담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은자 언니와 함께 경로당에서 무료 점심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고개를 돌리니 카메라를 든 청년들과 젊은 PD가 보였죠. 복지관 홍보 영상 찍는데 귀숙 어르신 이야기를 꼭 담고 싶어서요. 도움이 되는 분이라는 의견이 많아서요. 나는 손사래를 쳤지만 은자 언니는 옆에서 툭 내 옆구리를 찔렀어요. 거절하지 마. 너 이제 마을 스타야, 인자. 그 말에 우리는 깔깔 웃었고 나는 결국 영상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촬영 당일 화면 앞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사는데 늦은 때는 없더라고요. 버림받은 줄 알았던 내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요. 촬영이 끝난 후 담당 PD가 조용히 말했죠.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지 귀숙 어르신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죠. 그 무렵 복지관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어요. 봉사자들이 써낸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사진과 함께 붙여두는 전시였죠. 내 글도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내 뺨 위의 봄.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죠. 내 뺨을 때린 건 가족이었지만 그 뺨을 어루만져 준 건 낯선 이들의 손이었다. 나는 그 손을 붙잡고 비로소 내 이름을 되찾았다. 그 전시를 본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준혁이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 우리 학교 게시판에도 올리고 싶어요 라며 허락을 구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올려. 누구든 볼 수 있게. 상처도 회복도 숨길 게 아니니까. 그날 밤 은자 언니가 물었어요. 귀수가 너 요즘 진짜 웃는 게 다르다. 그래? 예전엔 웃을 때도 꼭 누가 어깨 잡아주는 느낌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내 안에서부터 웃음이 나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정말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국 한 그릇에 된장 풀어가며 이야기를 나눴고 창밖에는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더군요. 단풍이 든다는 건 상처받은 잎도 색을 입는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회관 뒤편의 빈터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거예요. 무, 배추, 고추, 마치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하듯 손으로 땅을 고르고 씨를 뿌렸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준혁이가 물었고 나는 삽을 멈추며 말했죠. 희망이지. 이게 자라면 또 누군가의 식탁 위에 올라가겠지. 근데 왜 혼자 해요? 나도 같이 할게요. 그래, 그럼 이건 네 고랑이다. 네 손으로 심어봐라. 그렇게 우리는 함께 땀 흘렸고 같이 흙 묻은 손으로 웃었어요. 나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달라질 거라고. 이 아이만큼은 내가 받은 아픔을 다시 누군가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더 이상 그들,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벌인 법정 다툼은 그들만의 늪으로 끝났고 그 늪에서 내가 건져낸 건 오직 내 자신이었어요. 이제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나와 눈 마주쳐 웃어주는 이들, 내가 땀 흘려 지은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더군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나는 이제 그 인연들과 진짜 가정을 이루며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죠.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은 그날은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몇 해가 지난 지금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더군요. 그날 내 뺨을 때렸던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말없이 날등 돌렸던 아들. 그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고 믿었던 순간들이 지금은 오히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계기가 되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작은 텃밭에 나가 배추를 들여다보고 마을 회관 뒤편에서 은자 언니와 된장을 푼 국을 나눕니다. 그곳에는 과거도 서운함도 억울함도 없어요. 대신 따뜻한 찬물 한 컵, 아직 김이 나는 밥그릇, 그리고 등 뒤에서 귀숙 씨 오늘도 오셨어요? 하며 웃어주는 사람들만 있지요. 며칠 전에는 복지관에서 아주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지역 어르신 우수활동 사례, 최귀숙님 추천. 귀숙 선생님, 서울시청에서 지역 봉사 어르신 초청 행사를 열어요. 귀숙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민지 씨가 그 말을 전할 때 나는 믿기지 않아 연신 눈만 껌뻑였죠. 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다고. 진짜 가족이 뭔지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서울에 도착한 날 하늘은 청명했고 하얀 재킷을 입은 나를 민지 씨가 연신 연예인 같다며 칭찬했어요. 무대 위에 섰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귀숙입니다. 예전엔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아닌 그냥 최귀숙으로 살고 있습니다. 강당에 모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아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이란 말조차 믿지 못했지요. 내 말에 여기저기서 숨죽이는 기척이 들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이웃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내밀었습니다. 그 밥 위에 얹힌 김 한 장, 그 위에 얹힌 괜찮아 라는 말,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손 하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그날 법정에서 준혁이가 했던 말을 인용했어요.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 덕분에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강당 안에 박수가 울려 퍼졌고 어떤 중년 여성이 나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숙 선생님 덕분에요.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핸드폰 속 사진첩을 넘겼어요. 텃밭에서 웃고 있는 준혁이, 김장 봉사 후 주름진 손으로 포개진 손들, 마을회관 앞에서 은자 언니와 함께 찍은 일출 사진, 그 어느 것 하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시간들이었지요. 은자야, 나 진짜 잘 살았지? 내가 그 사진을 보여주며 묻자 언니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응, 너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도 없을 거야. 나는 창밖으로 스치는 가을 나무짚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귀수가 이제야 네가 진짜 너로 살아가는구나. 며칠 후 텃밭에 고구마를 캐러 갔다가 한쪽에 쪼그려 앉아있던 준혁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아빠랑 다시 연락하고 싶어요? 나는 그 말에 잠시 괘씸한 생각도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젠 아니야. 나는 걔를 용서했어. 하지만 다시 내 안으로 들이고 싶진 않아. 그래도 후회하실까 봐요. 나는 호미를 내려놓고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네가 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준혁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엔 어쩐지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나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다행이야. 너라도 내 손을 잡아줘서 그 손 놓지 마라.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조용히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최귀숙으로서 이 생을 다 살고 싶다. 마지막까지도. 정으로 사람으로 따뜻하게. 이제 나에게 가족이란 어느 혈연서열이 아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밥을 짓고 김장을 담그고 웃고 울고 그리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나를 외면한 건 내 가족이었지만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복지관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이,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손을
내가 다른 이에게 건네고 싶은 사람이 되었지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부엌 창문을 열고 빨래, 너는 은자 언니의 등을 바라봅니다. 귀수가 오늘 저녁엔 수제비 어때? 나는 크게 외칩니다. 좋지. 고추 송송 썰어 넣자. 우린 그렇게 웃고 한 번도 식탁에 앉지 못했던 옛날의 나를 이제는 함께 먹고 웃는 나로 바꿔냈습니다. 이 삶은 어쩌면 내가 처음부터 진짜로 살아보고 싶었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야 저는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내 뺨을 맞고 문을 나선 그날부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는 걸요. 내 뺨을 때린 며느리, 날 외면한 아들. 하지만 세상은 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 곁을 지켜준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마지막으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최귀숙이었습니다.